안녕하세요. 저는 유유히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유유히 출판사는 독자의 작은 가능성을 위한 책을 만든다라는 모토로 2022년 12월부터 지금 만 2년 된 아주 새내기 출판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팟캐스트 두둥치 스테이션이라는 데에서 에디터리의 커피타임, 편집자 인터뷰 코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판사를 이제 다니다 보면 책공장처럼 이제 뭔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실려서 계속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그 공장의 한 일원이 된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번아웃이 오고 이제 퇴사를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또 다른 직장을 찾아가고 이렇게 좀 반복되는 일이 있었는데 내 회사를 차렸으니까 좀 유유히 가자라고 해서 이름은 유유히라고 지어놓고 주변 분들이 다들 완전 막 그 물 아래에서 발버둥 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유의 시작이 장강명 작가님의 산문집 소설가란 이상한 직업을 시작으로 고수리 작가님의 선명한 사랑이라는 이제 또 에세이도 나오고 작년에는 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좀 냈었어요. 그래서 데스오와 요시에라는 이제 자신의 부모님에 관한 만화를 내기도 했고 도대체 작가님이라고 이제 일단 오늘은 나한테 잘합시다를 저랑 작업을 했었는데 그 에세이로 유명하신 분이 이제 첫 소설 기업을 먹는 아이를 내기도 했고 또 작업자의 사전이라는 프리랜서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이제는 자신의 직업을 작업자라고 정의하고 일을 할때 주고받는 말들 중에 단어들 100개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정의하는 그런 책을 내기도 했었고요. 김그래 작가님의 엄마만의 방이라고 그림 에세이인데 엄마가 나이 50이 넘어서 처음으로 베트남으로 일을 하러 혼자 떠나게 되시면서 그 엄마의 독립 생활을 딸의 입장에서 그리고 쓴 그런 에세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시로 작가님들을 좀 많이 뭐랄까 평소에 많이 픽해 놓는다고 해야 될까요? 작가님의 어느 타이밍에 이때 유유가 제안을 하면 받아주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조금씩 키워오는 그 시간들이 좀 긴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장강명 작가님은 제가 한겨레 출판 국내 문학팀에 막 5년차 편집자로 이제 들어갔을 때 그때 작가님도 이제 막 소설가로 데뷔한 지 1년 되신 그런 소설가 편집자로 만나서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게 소설가 이상한 직업이라는 그 책을 같이 내게 되기도 했었고 김그래 작가님이 가족 이야기를 계속 인스타툰으로 그리시는데 그 이야기가 저한테 와닿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작가님의 이야기를 가족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렸었어요. 근데 작가님이 그때는 말씀은 고맙지만 지금은 뭐 책 작업할 그게 아니에요 라고 해서 그냥 거절을 받고 알겠다 했는데 4년 후에 다시 작가님이 드디어 이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연재를 시작하시고 그걸 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작가님도 오케이 하셔서 이렇게 또 한 권의 책이 되어서 한 권의 책이 되는데 실제적인 작업은 한 2~3달이지만 그 이전에 쌓아온 시간이 4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책 한 권 볼 때마다 이 책이 처음 씨앗일 때부터 지금 책이 한 권이 될 때까지 어떤 뒤에 있는 시간, 그 시간들이 되게 묵직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라는 사람을 저는 약간 독자 보듯이 지금의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지? 이런 거를 좀 꾸준히 들여다보는 편이에요. 그 타깃 독자가 나다. 그리고 지금의 내가 관심이 가거나 혹은 제가 주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어떤 분야, 어떤 소재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작가님을 섭외하고 책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졌을 때 같이 만들었다라는 어떤 그 성취감이 굉장히 뿌듯하게 와서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저라는 독자를 먼저 본다고 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디깅하게 되는 그게 이제 가장 큰 것 같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딱 생기면 일단은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고 근데 만나기에 너무 좋은 직업이 편집자인 거예요. 제 직업이 만약 보험 설계사라면 보험 좀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해야 되는 어떤 힘든 과정이잖아요. 근데 누군가한테 책 한 번 내보실래요? 라고 하는 말은 정말 강력한 플러팅인 거예요. 책이요? 제가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몸이 기울어지는데 그 찰나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일이 되게 하는 걸 좋아하고, 박막내 할머니 같은 경우에 유튜브가 이제 막 대세다 막 이런 시절에 유튜버들 책이 이제 막 나올 건데, 그럼 나는 어떤 유튜버랑 책을 작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저의 레이더망에 걸린 사람이 할머니인데 유튜브를 하신다고? 근데 심지어 메이크업이야. 치과 갈 때 메이크업, 계모임 갈 때 메이크업 막 이런 걸 종류별로 막 알려주시는데, 너무 제가 알던 그 할머니라는 어떤 상에 그걸 정말 제대로 배반하는 그런 분이 딱 나오셔서 이분 너무 흥미롭다. 할머니의 어떤 호기심과 그 나와 다르지 않은, 진짜 그냥 나이만 70이 넘었을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구나.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겠다. 우리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상을 좀 깨주고, 그리고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소통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박막내 할머니의 책을 또 내게 되었습니다. 유라 PD 같은 경우도 그 유튜브가 어쨌든 생업이고 본업이니까 매우 바쁘게 지나가고 있던 시기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책으로 할까라고 할 때 유라 PD님하고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서 옆에 앉혀두고 녹음기 켜고 인터뷰하듯이 질문을 하면서 여행 다녀오신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원고를 모으고 나니까 유라 PD가 유튜브로 다 본 내용인데 뭔가 새롭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할머니를 제가 했던 방식 그대로 앉혀놓고 녹음기 켜고 할머니, 자 지금부터 시간여행 하는 거야 이러면서 할머니 어린 시절 얘기해봐. 뭐 지금 7살이야. 7살일 때 뭐 했어? 막 이러면 이제 뭐 했어? 밥 했지. 막 이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할머니의 전반전 인생을 이제 또 유라 PD가 구술로 듣고 그것을 정리해서 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에세이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한 사람의 그 삶의 메이킹 스토리다. 그리고 요새는 또 시대가 바뀌면서 그렇게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데 본인이 유명해져야 되는 어떤 브랜딩의 시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또 요새 많이 이제 작가님들한테 제안을 드릴 때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작가님의 브랜딩을 만들어가기에 이 책이 하나의 그 브랜딩 수단이 될 수도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도 설득을 좀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일단 에세이라는 분야를 책으로 이제 주로 만들고 있는데, 실화보다 더 실화 같은 뭐 이야기라고 뭐 이렇게 영화 카피 같은 걸 쓰잖아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실화라는 것의 힘? 이게 있어서 사람 이야기에 계속 끌리는 것 같고요. 소설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약간 환상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소설가는 어떤 영감을 얻어서, 그리고 뭔가 되게 고아한 존재로서 자신의 그 삶을 글과 일치시키며 뭐 이렇게 살 것이다. 그리고 문단에 이제 등단하고 소설가가 됨으로써 어떤 자신의 그 발언이나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장강명 작가님은 기자 출신 이제 소설가이자 또 기자가 되기 전엔 직업을 가졌던 직장인이기도 했고, 그런 밥벌이로서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소설가가 되다 보니까 신인일 때 고민했던 것들,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정말 궁금했던 지점, 근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지점, 뭐 인세나 영화 2차 판권에서 수입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솔직하고 굉장히 과감하게 써서 소설가라는 직업의 기쁨과 슬픔이 솔직하게 그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우리 시대를 생각했을 때 다들 너무 자신의 그 1인의 삶에 좀 많이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누군가를 쉽게 오해하고 혐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편안하고 익숙한 세대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인생과 경험을 쉽게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식을 좀 열어주는 그런 게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서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픽션의 세계에 빠져들기도 하고, 또 에세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결과가 됐어 라는 거를 저는 앉은 자리에서 책만 펼치면 너무 쉽게 교훈을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게임에서 아이템을 획득하듯이 그런 것들이 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책이라 하면 나 1인이라는 이 나의 세계를 넓혀주는 책, 그 계기가 되는 책이
좋은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책이 너무 흥미로웠던 거는 97년생인데 20년간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다라는 게 작가 소개 두 줄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실제 이야기를 에세이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도대체 지금도 요즘 세상에도 굶는 사람이 있어? 매체에서 보여지는 어떤 젊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늘 항상 무언가를 소비하고 또 영앤리치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비추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진짜 실제의 20대 청년은 어떤 삶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 1인칭 가난이라는 말로 남들이 다 말하는 어떤 보편적인 가난이라는 건 절대 없고 한 명 한 명에게는 개개인의 가난만이 존재한다. 프롤로그에 그렇게 쓰신 게 좀 묵직한데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 책을 쓰고 팔고 사는데 가난이라고 못 팔아먹을까? 더 쓰이고 더 팔려야 할 것은 가난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맞습니다.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쓰신 그 책이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가난의 책임이 이제 대부분은 사실은 가족에서 찾잖아요. 제일 먼저.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늘 항상 뭐 하는 말 흙수저라는 말. 근데 이 분이 굉장히 독특한 게 가족 이야기를 가장 뒤에 쓰셨어요. 가난의 원인을 가족이라는 그걸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싫어서 자신의 어떤 노력과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어떤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혔던 한계,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가족사를 뒤에 좀 배치해서 그렇게 읽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덱스를 꽤 많이 붙이셨어요. 다 많이 붙였습니다. 저는 책을 밑줄 안 치고 귀퉁이 안 접고 인덱스로만 좀 이렇게 소심하게 표시하는 편이어서. 언뜻 봐서는 새 책. 네, 맞아요. 네네. 엄청 깔끔하게 좀 잘 소중하게 다루는 편입니다. 인덱스 한 구절을 어. 소개해 주시면. 그럴까요? 무엇보다 아무리 궁할지언정 자존심을 팔 수 없었다. 그때 내가 가진 것이라곤 기숙사에 있는 이불 한 채와 그 이불 아래에 늘 소중히 두고 나오는 자존심뿐이었다. 나는 매일 밤 누워 그 이불 속에서 새근새근 잠든 자존심을 바라보았다. 밖에서 묻혀온 때가 묻진 않았는지, 밖에서 내가 한 짓을 알고 스스로 깨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평소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자신은 이제 집에다 두고 오고 일할 때는 이제 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끝까지 어쨌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구절에서 굉장히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이야기. 저자분은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셔서 국어 교육과를 나오시고 학원 강사 일을 사실 20대 때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계속 진행을 하셨고 한번 북토크를 갔다 왔었어요. 이 책이 나오고 너무 좋아서 작가님을 실제로 뵀는데 그 작가님이 그때는 이제 학원을 본인이 창업하는 그렇게 이제 자신 차려서 하고 싶었다. 근데 또 거기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내 꿈이 진짜 학원 강사였을까? 라는 말을 해요. 자신은 문학을 너무 좋아하고 그것이 좋았고 대학원에 있고 싶었는데 중도에 이제 석사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포기하시거든요. 그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책이 나왔을지도 궁금하네요. 가난이라 함이 어딘가에 전시해놓거나 과시하거나 이런 분위기의 것이 아닌데. 맞아요.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이 마티 편집자님하고 팟캐스트 두둠치 스테이션에서 그 편집자 인터뷰를 제가 하는 코너를 하는 게 이런 책의 뒷이야기도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만나게 되셨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여쭤봤더니 투고 원고로 들어왔는데 이분의 어떤 이야기가 처음부터 가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고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정말 이제 계속 원고 받고 다시 피드백하고 또 원고를 받고 하다가 이제 가난이란 주제로 잡고 해서 이렇게 책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팟캐스트 두둠치 스테이션은 원래 책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방송으로 제가 1, 3주 차에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책을 파는 사람들 이쪽 업계에 있는 회사 밖 동료들을 만나서 어떤 책을 만들고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려고 팟캐스트를 시작했었고 그리고 저랑 이제 공동 진행자로 2, 4주 차를 맡고 있는 혜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책을 본인이 좋아하는 케이팝과 연결지어서 큐레이션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했다가 이제 거의 한 3년 지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 친구는 더 넓은 세계로 콘텐츠를 더 넓혀서 드라마, 영화, 이제 영상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꿋꿋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를 선정하고 편집자 혹은 저자 혹은 마케터 이런 분들이 오셔서 책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듣고 계신 것 같고 초반에는 좀 이제 응원해주시고 댓글 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묵묵히 듣고 계신 분들이 그냥 습관처럼 듣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회수는 거의 일주일에 3천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댓글은 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다들 비슷한 사람인가 보다. 조용히 책 읽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 이야기 듣기 좋아하는 분들이 듣고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죠. 네. 그래서 올해는 한번 공개 방송을 해볼까, 한번 실제로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접속하려 하시는 그런 좀 저는 사람 만나면 기운이 솟는 스타일이어서 ENFP인가요? 네. 그래서 네, 그 관심 있고 뭐 하면 이제 만나면 이야기를 한두 시간 나눠보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두 번째 책은 표지만 봐도 너무 재밌게 생긴 사랑과 통제와 맥주 한 잔의 자유라고 하는데요. 암 투병기입니다. 30 중반 나이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이제 진단을 받고 이것을 둘러싼 어떤 불편한 말들, 불편한 시선 이 제목에서 오는 것처럼 중병을 앓는 환자도 사랑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맥주 한 잔을 나에게 위로를 선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다들 이제 아프면 쉬어 무조건 쉬어 아 그래 너 쉴 때도 됐지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근데 그런 말들이 또 자신에게 모든 걸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상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당사자가 되었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런 것들을 좀 솔직하고 재미있게 또 그려주셔서 내가 말을 함부로 건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말이 필요하고 어떤 말은 불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배우기도 하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은 내가 어떤 병에 걸리든 똑같을 텐데 그걸 왜 그렇게 통제만 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저희가 아픈 사람이 되면 나한테 의지에 돌봄을 뭐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었다라는 어떤 하나의 선언처럼 이제 사람들이 여겨지고 무엇이든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를 안 하던 의존적이지 않던 사람들은 쉽게 도와줘라고 말을 하기도 어렵고 돌봄의 대상이 내가 된다라는 것을 좀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픈 몸이 모든 사람에게 예견되는 삶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조금이라도 더 노련한 병자와 조력자가 되기를 고민하는 것은 질병이라는 사건이 다른 세계로 확장되는 경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제는 의존이 망설여져 주춤거렸던 시간이 순전한 미련으로 남지는 않는다. 끄트머리에 남은 의문과 자책을 고맙고 애틋한 마음으로 새로운 확신을 말끔히 잘린 손톱과 함께 거실의 초록색 단지 아래에 넣어두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좀 자신이 좀 꺼려했던 그 돌봄과 그런 의존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 도움을 기꺼이 받는 그런 상황으로서의 관계를 다시 재설정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 책에서 제가 제일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자신이 병을 걸리니까 막 엄마는 막 알토란 같은 데서 막 정보를 얻은 걸 가지고 뭐 이게 항암에 좋대 이러면서 엄청 막 그런 정보들을 막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겠어요.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면역력에 뭐가 좋대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이제 과학 논문 막 다 찾으셔가지고 면역력이라는 거는 원래 그렇게 나쁜 세균을 죽이느라고 안에서 또 나쁜 세균들이 또 그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좋은 세포만 갖고 있는 인간의 몸은 절대 그럴 수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따박따박 이야기를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기도 하고 자신에게 좀 듣기 싫었던 말들을 그 텍스트를 좀 이렇게 재밌게 디자인을 해놓으셨어요. 뭐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나쁘잖아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 말투가 그대로 들리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어서
아, 너무 재밌다라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도 느꼈습니다. 네. 세 번째 책도 에세이입니다. 판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 박주영 작가님이시고, 판사라고 하고 법복을 입고 되게 근엄하게 등장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는데, 그 법복 안에 있는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은 뭘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한데, 그런 걸 이렇게 책을 써주시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직접 만나지 않고 이분의 모든 것을 다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책은 그 자신이 그 판사로서 이제 판결문을 적는데, 이 판사님은 자신이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어떤 마음을, 그 판결문에 대한 어떤 자신의 이유를 정말 쉬운 문장으로 그렇게 써주시는 걸로 유명하셨던 그런 판사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양형 이유라는 걸로 해서 자신이 판결문이라는 건조한 글에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어떤 사연이나 자신의 든 그 마음을 거기다 풀어놓았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 법정, 네, 그런 것들을 하실 때에 이제 이야기가 좀 짧게 나오긴 하는데, 소년들의 어떤 순진무구한 표정에 처음에 다들 속지 말라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해주셨는데, 아니 뭐 저도 뭐 겪을 거 다 겪었고 이미 사람들 많이 봐서 잘 알아요 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속고 무너지고 다 이제 반성하고 눈물 흘리고 해서, 그래 너 그럼 이제 잘 살아봐라 하고 이제 뭐 이렇게 가볍게 뭐 얘기 판결을 내려줬다면, 다시 또 재범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그동안 얘를 믿고 해줬던 말들은 다 뭐지? 이런 어떤 부분이 있었던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그 끝에는 또 다시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 이야기로 흘러요. 아이들의 고통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다. 그 참담한 처지에 압도되어 간과한 것이 있었다. 바로 세월이었다. 고통의 강도와 슬픔의 크기에만 시선을 뺏겨 켜켜이 쌓인 시간을 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정신이 퍼뜩 들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모든 사람의 불행이라 여기는 아이들을 무슨 재주로 고작 10분 재판을 통해 두어 달에 한 번 만남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순진하거나 무지하거나 무책임하거나 교만했다는 생각이 부끄러움과 함께 밀려들었다. 결국은 이 아이가 지금의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매우 길었고, 그 인생 전부 16살, 15살 인생이 어떻게 이 아이를 여기까지 몰아왔는지는 자기가 일절 생각 안 하고, 지금 이 시점에 나를 만났으니까 얘가 내 말을 듣고 쉽게 변할 거야 라고 자신이 그렇게 오만했던 그런 부분을 또 반성을 하시고, 짧게 메모처럼 한 4-5줄로 한 사건 한 사건을 쭉 나열하시거든요. 그 소년 법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근데 그 이야기를 그냥 되게 건조한 기사처럼 읽고 있는데, 그 안에 이 4-5줄에 담긴 이 소년 소녀의 삶이 얼마나 우리가 모른 척하고 방치하고 있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판사분이 또 이 글 안에서 많은 책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책에서 이런 구절로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뭔가 왜 불편함을 주거나 혹은 슬픔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또 저는 약간 희망을 느꼈어요. 아, 책을 읽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지점들도 좋았습니다. 책이 많은 서점에 직접 가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 책도 그냥 운명적으로 어떤 정보 없이 표지가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데, 혹은 뭐 어떤 카피 문장 하나가 나를 이끄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고, 일단 저는 에세이라는 분야가 정말 사람 이야기여서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생각으로 볼 수 있어서 다른 어떤 책보다도 훨씬 접근성이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뭐 이 책을 읽고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를 느끼겠다라는 그런 기대나 어떤 의무감은 좀 내려놓고, 자신의 재미 포인트? 그것을 이제 좀 쫓아가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금 책과 또 많이 멀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항상 책은 읽어야만 한다라는 어떤 강박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냥
찍먹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다 읽지 않아도 되니까 읽다가 재미없다 덮어버리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도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그런 시도를 이제 무수히 한 끝에 끝까지 읽게 하는 그 무언가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되게 클 것 같고 그걸 가지고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면 에디터리의 커피타임 네, 저희 팟캐스트 들어주시면 또 이 책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희 출판사의 모토를 독자의 작은 가능성을 위한 책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책을 보고 이런 삶도 있네,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라는 어떤 하나의 힌트를 얻는 게 저는 책의 가장 큰 효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책을 읽고 났을 때에도 엄마가 나에게는 항상 어떤 가족의 조력자로서의 한 사람이었는데 엄마도 자신의 삶을 찾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식의 그런 책들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항상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몰려있는 어떤 대세 이런 것 말고 옆길도 있어. 이렇게 샛길로 가면 좀 더 즐겁고 좀 더 힘을 빼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만들고 싶습니다.